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의 동영상을 제가 제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5번째 편에서 제가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소개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주제를 소개한 이유가 지금 산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데이터 기반의 경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소개를 한 것이고요. 농업사에서 제조업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 특히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한 영국조차도요, 한 350년이라는 이행기가 있었어요. 농업사회가 그러니까 어제로서 딱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제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행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제조업 경제가 막을 내렸는데 새로운 경제, 즉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지금 진행되는 초입 단계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한 신뢰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장에서 소위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그거 가지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결국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단계는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기존의 플랫폼 구축을 하고 그 속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공급을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킨 걸 가지고 기존 사업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차 같은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더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관건이고, 활성화가 되면은요, 말 그대로 데이터 경제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농업사회는 이미 한 1400년대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막을 내렸지만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경제는 1700년대 말 이후에나 제대로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쫓아가야 된다, 어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시장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작동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시장경제제도의 특징을 얘기할 때 보면 자유경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경제는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세계라고 한다면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제가 플랫폼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익 공유를 했어요. 이익 공유를 해야지만이 디지털 공간의 새로운 생태계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의 생태계라고 한다면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익 공유를 해야지만이 또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결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과 시장의 핵심적인 차이이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은 우리가 합리성이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플랫폼은 호혜성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합리성은 사회과학적인 하나의 사전적인 개념으로는요, 각자가 위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즉 우리가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원리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호혜성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이런 점에서 전혀 다른 원리가 작용하는 하나의 생태계인 것이죠. 예, 이것도 이제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애플 같은 경우요, 전통적으로 서비스도 공급하고 또 제조업체의 역할도 했었지만은, 애플의 새로운 부상이 한 2003년경부터 다시 부상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팟이라는,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 MP3 제품이죠. 이걸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다시 부활의 날개를 피는데, 결정적으로 부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폰을 공급하면서부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 시절의 애플은
아이디어 업종이다. 소위 말해서 2010년 전후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된 이유는 훌륭한 앱 생태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앱을 만드는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플랫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구상 기업 바깥에 있는 70억 명 대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죠. 쉽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이디어를 애플이 제공한 앱스토어에다가 쏟아낼 수 있게 한 거죠. 그걸로써 우리가 그 앱 생태계라는 것이 구축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한때는 애플의 전체 영업이익의 한 68%를 이 앱 판매에서 나올 정도로 그 당시가 이제 앱의 저는 전성기였었고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불릴 만한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 팀 쿡스가 애플을 경영을 맡고 난 이유는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이 제조업체로 다시 전락해버렸다. 때때로 좋은 기술을 보여주는 신기술 업체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도 신기술 같은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건 이제 제조업 기반의 신기술인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플랫폼 기반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군다나 애플의 앱 생태계가 보여준 것은요, 기존에 없는 산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운송 서비스라든가 기존에 있는 숙박 서비스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시장을 대체해갔지만은, 그래서 많은 갈등도 이야기하지만은 앱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하나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것이고 그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방식도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그 당시가 이제 애플이 저는 하나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전성기라고 저는 평하고 있고요. 그 당시 애플은 아이디어 업종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팀 쿡스가 경영하는 애플은 저는 다시 제조업체로 전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동하는 단계다 보니까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사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이런 사업이 나오지 않는 하나의 배경인 것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참 재밌네요. 어느 정도 생겨야지 사정없이 잘생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장동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빅데이터의 축적이 굉장히 빈곤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요, 사실 제조업하고 소위 말해서 데이터 경제 혹은 플랫폼 사업 모델하고 전혀 다른 사업 모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조차도 플랫폼 사업 모델로 변신에 실패하면서 몰락 혹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플랫폼 사업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이익 공유가 핵심입니다.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이익 공유 개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문제를 좀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협력이익 공유제 개념을 좀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대기업들한테 여기 참여하는 경우 많은 조세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했었어요. 대기업들이 아주 그냥 두 손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인데요. 그런 점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교과서에서는 협력관계다, 평적인 협력관계가 바람직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힘이 센 사람 입장 속에서는요,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요, 협력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많은 기술 착취라든가 쥐어짜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수십 년 대기업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빈곤해요. 더군다나 이익 공유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같이 분단된 사회에서는 빨갱이 개념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 90년대 제가 처음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공유의 기초와 혁신 모델을 얘기할 때 제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빌려서 했던 이유가요, 경제학자가 이런 이익 공유와 협력을 얘기를 하면요, 빨갱이 소리 듣는 게 우리나라의 풍토예요. 제가 그래서 이익 공유라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자기가 하지 못하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뛰어들 때 어떻게 했는가를, 앱을 개발하는데 인기 앱 어플 개발자들을 채용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뼛속까지 제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지만이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한 거고요. 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많은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규제 탓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변형된 운송 서비스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면요, 제가 얘기했죠, 이 공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 공유가 깔려 있으면은 전통적으로 운송 서비스 사업에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갈등이 굉장히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데이터도 갖고 가고 이익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생기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냥 운송 서비스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 속에서는 운송 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혁신이 아닌 겁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는 혁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으로 내걸고 하고 있는 것들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장을, 그러니까 동남아로 진출하는 거. 맞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국내가 시장이 작으면은 전 세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플랫폼 사업 모델 특징이에요. 구글이 어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마존이 어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페이스북이 어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냐고요? 넷플릭스가 어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냐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디지털 생태계거든요. 장점이 뭡니까? 물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는 물리적 장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각오의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 모델을 못 만들어내는 건데, 기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동물적 감각을, 뭐에 대한, 돈에 대한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플랫폼 사업 모델,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데이터 3법이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듯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몇 가지 개인 정보를 결합시키게 되면 이게 파악할 수 있다, 어느 개인의 것인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기업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소비자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남긴 흔적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공기관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의료정보라든가 개인의 재산정보와 관련된 거, 민감한 부분들을 왜 이걸 굳이 여기에 집착을 하냐 이거예요.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데이터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해가지고 발생하는 이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는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나 참여자의 것입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흔적을 남기면 그건 제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 요소로서 부상되는 게 데이터 경제의 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누구나가 접근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의 시민권으로서 부여가 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걸 엄격하게 사실은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공공적인 사회적인 이 통제를 이미 16년도부터 검토하기 시작하고 법제화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는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공공의 이 개방성,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의 대개 이 플랫폼은요,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공개할 플랫폼 사업 모델은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인가,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서 소개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플랫폼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 소유하고 있죠. 사실 그 데이터는 참여자, 사용자, 소비자가 제공한 것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은 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의 소수 경영자들, 주주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핵심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을 하고 있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플랫폼 독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전 세계 사용자, 참여자, 소비자들이 제공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즉 그래서 플랫폼 독점에서 플랫폼 공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술적인 가능성은 다음 편에서 소개하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모델로 사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이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 있지만은, 반면에 우리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협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둘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바람직한 플랫폼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서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플랫폼 모델이 완성형이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갈 거예요. 근데 그 진화는 결국은 뭐냐면, 뭐가 결정하느냐? 참여자들이 결정해 줄 겁니다. 참여자가 어느 게 더 나하고 더 이익을 공유하느냐, 어느 게 더 그 모델에 동의할 수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판결나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계에 참여하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손을 들어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이 최우승자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공유의 정신을 구현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예요. 협력과 공유의 정신이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저는 사실 플랫폼 사업 모델에 굉장히 요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자이면서도요, 대한교육운동이라든가 대학에서도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실험대학 운동도 많이 해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경제학자지만은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혁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행을 하면서 사실 조선시대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지금 20세기에 우리가 인간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이게 매치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 경제를 문제로 했을 때, 데이터 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산업 경제하고 전혀 다른 경제라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 경제에 살아가는 인간도 다른 인간형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결국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 인간형으로는 지금 데이터 경제에 적응할 수 없는 저는 인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실업 문제를 과거 산업사회 교육 방식과 지금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과의 미스매치 문제의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저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음 편에서,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 플랫폼 경제가 가져올 이 세상은 과연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이 주제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듣고 나서도 좀 궁금증이 해소가 덜 되면 다시 또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상화폐 가지고 굉장히 홍역도 치렀고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질문인데요. 먼저 우버하고 라주주를 제가 비교를 했었죠. 근데 우버보다 라주주가 참여자 입장에서는 보다 매력적인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버는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독점을 해가는 모델인 거에 비해서 이익을 보다 더 참여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는 보다 이제 바람직한 매력적인 하나의 플랫폼인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주주가 그럼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궁금하시죠? 이건 이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라주주하고 우버하고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전통적인 주식회사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자, 전통적인 주식회사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이 방식은 아니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버와 라주주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식회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우버와 또 라주주하고 차이는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다도 이익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데이터를 독점을 하느냐 데이터를 보다도 분산적으로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이 차이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소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이요,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 안 되고 있잖아요. 거품을 굉장히 만들어냈다가 거품이 꺼지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발한 새로운 실질적인 가치들을 활발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 라주주가 발행한 주주라는 토큰의 가치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가치가 또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하고 가상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 가상화폐의 가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그 플랫폼이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 안 되면요,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가상화폐는 이거는 굉장히 모래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갈 때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그 이익을 일부를 배당받지만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참여자들이 가상화폐 주주라는 토큰을 다 이렇게 배분받잖아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해야지만이 내가 배분받은 주주라는 가상화폐의 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주는, 기업 바깥에 있는 주주는 내가 그냥 노력 안 해도 기업이 열심히 해주면은,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이익 배당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사업 모델입니다. 단지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신이 있는 것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왜? 실질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블록체인은 매력적인 플랫폼인 건 사실이에요. 왜? 데이터 공유를 그러니까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이것도 다음 편에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할수록 그 가상화폐의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이 얼마나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냐에 따라서 가치 전체 이익도 비례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가치 창출의 기여의 비례에 따라, 그 다음에 가치 창출할 기회를 모두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보다도 전통적인 가치 창출 모델보다는 진보적인 하나의 모델이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자께서 다른 분야들에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철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귀동량으로 들은 얘기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좀 초보적인 수준의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인공지능 시대가 전개될 경우에 어떤 하나의 반인간적인 기술들, 이런 출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이제 사생활 보호들, 실제 사생활 문제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 사용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하고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곧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만약에 반인간적인 인공지능이 된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SF 영화에서 봤었던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인간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가치 창출 모델과 관련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은 더 깊은 부분은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얘기 안 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른 이제 학문 분야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일부는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거 듣고 나서 조금 더 이 논의를 전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그리고 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나온 질문들은 다음 편에서 일부 소개될 내용들이에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연히 그 다음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 편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책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봄에 책이 나올 텐데요. 아직 책 제목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글을 지금 한참 쓰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가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진한 부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질문을 답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수주 싹쓸이 이런 기사는요, LNG 특수선에 국한된 하나의 뉴스입니다. LNG라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LNG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LNG를 날릴 수 있는 선박 필요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LNG 특수선을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으로 싹쓸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은 사실 외국, 특히 프랑스 같은 데 원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은 유출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LNG 특수선은 굉장히 우리가 수주를 싹쓸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조선업이 어렵다고 한 거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제조업이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무역 핵심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세계 무역액의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26%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계 교역액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무역 제품들을 날라줄 해운업이 타격을 보겠죠.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파산했었잖아요. 그리고 해운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요. 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조선업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STX라든가 성동조선이라든가 혹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조선업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혹은 부실화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계 교역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괜찮지만은 이게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교역액이 구조액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세계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가 이제 이게 부각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조선업의 어려움이 전개된 거거든요. 지금도 조선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LNG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업도 하나의 자동차 산업처럼 굉장히 여러 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생태계예요. 소위 중견 중소기업들, 우리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완성차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견 중소 그러니까 조선 제작사들이 이게 뒷받침이 건강하게 육성이 돼야 되는데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중견 조선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국내 조선업의 생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악화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벗어날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단지 LNG 특수선에 대한 소위 이 특수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가려져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눈부신 활동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요. 생산 규모에서 보게 되면 세계 제조업에서 5위 정도 해당될 정도로 제조업 강국입니다. 원천 기술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산 규모에서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 다 제조업체들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이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제조업 성장률이 정체 상태에 지금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어려움이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에서 떠넘기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은 그 어려움이 좀 은폐되어 있는 것뿐이지 대기업들이 성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의 어려움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